사업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업을 합니다. 젊어졌으면 세금 내면 되죠.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동물이다. 보상이 있어야 더 열심히 일하고 인지상정이다. 나 역시 이럴 때 보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왕이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더 좋을 것 같다. 매출은 성장으로 달리고 있었고 고객도 계속 많아졌다. 2007년쯤에 새로 지은 상가 건물로 목동점 본점을 이전하게 되었다. 눈에 딱 들어오는 새 건물이었다. 서비스. 그 상가 건물에는 널찍한 지하주 저장이 있고 전면에 간판도 걸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켰다. 이전에서 3분의 1은 본사 사무실, 3분의 1은 목동점으로 사용을 했다. 거기서 2년 정도 2009년에 나는 5층짜리 꼬마 빌딩을 알아보러 다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세무조사를 받는 거지? 올해 갑자기 국세청이 세무조사 빌딩을 알아보고 다닌 것이 문제였나? 통장에 큰 돈을 넣어줘서 외제차 리스가 문제였나? 나는 뭘 잘못했는지 곰씹었다. 보통 사람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원인을 찾듯이 나 역시 혼자서 이런저런 셀프 반성문을 쓰고 있었다. 마침 타이밍도 절묘하게 외제차를 리스하고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달리 생각할 것이 없었다. 어디서 이런 또라이가. 그런데 알고 보니 원인은 내가 아니라 매출이었다. 개인이나 기업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 2국이라는 부서인데 카드깡, 불법 도박, 사채 등을 조사하는 것은 조사 4국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사 4국에서 세무조사를 나왔다. 왜 오셨느냐고 그러니 카드깡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참고로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에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주는 횡령사기다. 실제로 개인이 영업하고 있는 줄은 몰랐단다. 개인 사업자의 매출이 너무 크니까 당연히 불법 영업으로 보였다는 것이다. 2009년에 5월 10개 지점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국세청이 보기에 여자 한 명이 개인 사업자로 연매출 100억 원을 올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카드 결제 금액도 90만원, 180만원, 250만원 등이니까 이건 100% 카드 깡이네 했단다. 그래서 조사원들도 실제로 영업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점 10곳에 진열해 놓았던 고객 차트를 모두 압수해 갔다. 당시 나는 세금에 대해서 정말 아무 개념도 없었다. 그저 세무서가 알아서 해주는 대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나오자 내 일을 맡았던 세무사실 직원이 잠적해버렸다. 포기하고 세무사협회 회장을 역임했던 노련한 세무사원분을 선임해 국세청 대응을 맡겼다. 내가 직접 국세청에 조사받으러 가는 날 그분은 나에게 무조건 택시를 타고 가라고, 그리고 립스틱은 절대 버리지 말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죽을성을 하고 가라고 했다. 온몸으로 최대한 불쌍하게 나 지금 세무조사 때문에 당장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을 어필하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여전히 오만한 또라이였던 나는 풀 메이크업에 핑크스 블라우스와 화려한 코트를 떨쳐입고 국세청 앞마당에 보란듯이 외제차를 세워놓았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서 입을 못 다무는 세무사에게 짱어였으면 세금 내면 되죠 하며 당당하게 들어갔다. 조사받을 때도 남들이 더 울며 손이 달려 매달렸는데 나는 내가 잘못한 건 책임지겠습니다. 안 낸 세금 있으면 당연히 내고요. 그러니 범죄자 취급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씩씩하게 얘기했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어이가 없었는지 어디서 이런 또라이가 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담당 팀장은 나에게 대놓고 이거 미친 거 아니냐고 욕을 했다. 속으로 좀 놀랐지만 나도 지지 않고 즉각 받으셨다. 세금 내면 되지 그렇게 얘기할 건 뭡니까? 잠적한 그 직원은 세금 신고를 할 때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 매출만 해놓았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세무사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라 믿고 내가 체크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어쨌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에 약간의 오해는 풀렸다. 내가 일부러 세금을 안 낸 게 아니라는 거, 너무 개념 없이 사고를 한 것이 문제였지 진짜 몰라서 원했다는 점도 알아주었다. 그때가 딱 40살 되던 해였다. 조그마한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드는데 누락된 매출 보니까 금액이 너무 컸다. 그러니 국세청 직원들도 이 매출이 사실이냐? 어떻게 이런 매출이 나오냐? 이 책임증 10곳이 다 당신 거냐? 어떻게 책임증은 낼 생각을 했냐? 이 사업을 어쩌다가 시작했냐? 등등 끝도 없이 질문을 했다. 내가 처음에서 여기까지 온 스토리 구구절절 이야기했더니 어느 순간 거기 있던 직원 5명이 모두 내 이야기에 알려들었다. 처음에는 또라이 보듯이 했던 그래서 지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노원에 가봐야겠는데 하면서 오히려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내야 할 세금이 달려지는 것은 아니었다. 실로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담당 팀장은 세금이 이 정도 나왔다.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낼 거냐? 분담할 거냐? 라고 물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재산이 라고 목동 아파트 딱 한 채 있는데 그걸 처분해도 이 세금은 다 못 낸다고 없애했다. 결국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과태료가 조금 줄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십수억이었다. 담당 팀장은 이만큼 내야 한다고 했고 나는 알겠다고 내가 잘못했으니 내겠다고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은 못 낸다고 봐달라고 사정하지 이렇게 선서히 내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고 한다. 담당 팀장은 분납해도 된다고 했지만 나는 일시불로 내겠다고 했다. 국가가 분할로 하겠다는데 왜 굳이 일시불로 내느냐고 덧덜히 하길래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너무 개념 없이 사업을 했습니다. 세금도 너무 몰랐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료 크게 내고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과태료를 내는 건데 지금은 반성하는 마음으로 낼 수 있지만 분납을 하면 나중에는 낼 때마다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일시불로 내고 앞으로는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 팀장은 하여튼 못 말린다 하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결국 나는 세무조사 종결 처리에 사인을 했고 8월 말까지 납부하겠다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렇게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었다. 비밀번호 0506 세무조사를 그렇게 끝내고 올림픽대로를 타고 회사로 들어오는데 차 안에서 조치할 없이 눈물이 펑펑 났다. 핸들만 확 꺾으면 한강이 돼 하는 나쁜 생각도 들었다. 물론 내야 할 세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지만은 매출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당장 망할 정도는 아니었다. 당은 허탈했다. 신나게 일했고 나름 재밌게 30대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바보 멍청이 짓을 한 것밖에 안 됐나.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책, 분노가 뒤엉켜 미칠 것 같았다. 가산세 늦은 세까지 다 내다니 어떻게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어. 내 아들 남의 소리 맡겨놓고 10년 내내 미친 일만 했구나. 나 진짜 헛살았구나. 눈이 둥둥 부은 채로 회사에 들어갔더니 한 지점 책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었다. 사실 책임자들 직원자들에게도 면목이 없었다. 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책임자들은 우리 세금 내야 하니까 매출 올려야 한다. 우리가 현금 영수증을 제대로 발행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가 아니냐. 영수증 제대로 모았으면 세금 덜 냈을 거다 하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걸 보고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들었다. 나는 혼자 자책하고 헤매고 있었는데 지점 책임자들은 세금 내야 하니까 어떻게든 매출을 올리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다들 어딜 도망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회사를 다시 살리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었다. 다 놓아버리고 싶었던 마음이 쏙 들어갔다. 그때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분협을 대표가 되었다. 세무조사로 한 번에 거액이 빠져나갔지만 그 책임자들 덕분에 매출이 더 올랐고 회사는 큰 액땜이라도 한 것처럼 탄탄대로를 걷게 되었다.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잡았다. 우리가 살아남았음을 보여주리라 다짐하고 개인재산까지 담보로 잡히고 지점을 2배로 늘렸다. 광고도 더욱 대대적으로 하면서 더 눈에 띄는 기업으로 키워나갔다. 그리고 당시 내 사무실 금고 비밀번호도 0506으로 바꾸었다. 세무조사가 나왔던 2009년 5월 6일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회사를 살리겠다고 애쓰는 직원들이 있는데 내가 더욱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2년간 지점 10개, 몸집을 2배로 불리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나는 보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 낸 것에 대해서 보상을 얻고 싶었다. 보상은 바로 회사를 지키는 것이고 지키는 것을 넘어서 더 크게 키우는 것이었다. 2009년 8월에 세금을 다 내고 그 다음엔 2010년 1월 2월에 지점을 오픈할 계획이었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나왔고 알고 보니 국세청 내부 전산망의 관리 대상 기업으로 올랐기 때문이라 한다. 세무서에서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매장 실사까지 나왔다. 단말기 신청도 늦어지고 기업 일부터 매출이 나올 수가 없다. 그 신규 지점 사업자 등록 문제를 해결하러 못 말려. 2월에 3개의 지점을 한꺼번에 오픈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 문제는 서장님이 전화를 해줘서 계획대로 무사히 오픈할 수 있었다. 지방점을 오픈할 때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 어쩌면 2011년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주비에서를 알리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 세무조사 후에 나는 우리 브랜드가 최대한 많은 사람 눈에 띄길 바랬다. 그래서 지점도 2개로 늘리고 홍보도 최대한으로 했다. 그 전에는 1년에 1개 이상은 지점을 오픈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2년간 무려 10개나 오픈했으니 얼마나 이를 악물고 했을지 상상이 될 것이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두 번은 당하지 말자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지정을 대폭 늘리고 본격적으로 사세 확장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우리를 불필요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있었다. 다이어트 사업과 관련 이익단체였다. 갑자기 지점이 늘어나고 광고 노출도 잦아다 보니까 저비스가 눈에 가시로 보였을 것이다. 그 단체는 광역수사대에 우리 회사를 고발했다. 2011년 9월 7일 광역수사대에 20개 지점 동시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했다. 고발 사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계 때문이었다. 의사도 아닌데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광역수사대. 하지만 압수수색은 압수수색이고 하기로 계획했던 사업 확장은 차질 없이 진행을 했다. 겁먹고 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렵네요. 수사 결과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했고 쪼그라져서 울고불고 텐데 그러지 못한 나는 또 그분들의 심기를 거스리고 말았다. 저 여기서 이렇게 망가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두 번의 압수수색을 받고도 사건은 지지부진했다. 그러자 그 협회는 광역수사대를 압박하고 광역수사는 압박에 못 이겨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우리 쪽 로펌과 기계원산지 데이터를 가지고 싸웠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법정 싸움이 이어졌다. 2년 3개월 정도 걸렸다. 검찰에서는 우리의 주장과 달리야 제조사의 의견으로 볼 때 기소하기에 애매하다는 의견이다. 결론이 나지 않고 길어지자 우리 쪽으로 법원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내가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국세청에서도 광역수사대에서도 대짜게 받아치던 내가 변호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매달렸다. 변호사님, 저 10년째 주위에서 다이어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경력도 없고 경험도 없고 경영도 잘 못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막 부딪히면서 해왔어요.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겨우 경영이 뭔지 사업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여기서 망가질 수는 없어요. 소송은 2년 넘게 진행이 되었고 수없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아무리 바빠도 검찰에서 부르면 가야 했다. 하지만 바쁜 일 제쳐두고 조사받으러 가는 것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나를 벌레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그곳의 분위기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회사가 영업을 계속하는 나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구속영장 건으로 검사가 호텔에서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진짜 무서웠다. 우리 아들은 누가 키우나는 생각이 눈물이 났다. 처음 가게를 열고 직원을 뽑을 때 한 지원자가 자기는 전 직장 사장이 우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싫어서 퇴사했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 앞에서도 운 적이 없다. 특히 직원들 앞에서 더더욱 그랬다. 그런데 구속영장이 떨어질 줄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눈물이 났다. 들어갈 때까지는 더 누웠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 진짜 무서웠다. 이 자리에서 바로 구속되는 건 아닌가. 구속영장.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고객들이 입구에서 단 청바지를 입었다고, 결혼 전에 산 코트를 다시 입었다고, 웨딩드레스 입게 되었다고, 아기가 생겼다고, 날씬해져서 성격이 밝아졌다고, 행복해하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뭘 그렇게 잘못하고 살았나? 내가 해온 일이 유체장이 같이 할 만큼 잘못된 일이었나? 너무 몹시 억울했다. 구속영장 앞에서 왜 닭집 사장님이 떠올랐을까? 그 순간 시장 골목에서 닭집을 하시던 사장님이 생각났다. 갑자기 왜 그분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그날 닭집 사장님 기름때 잔뜩 묻은 1만원짜리 지폐를 비닐봉지에 가득 담아오셨다. 그러면서 조원장 나 살 좀 빼줘. 지금 당장 시작하자 하시는 게 아닌가. 사장님은 평소에 전통시장에서 선수 닭을 잘라가면서 장사를 해오던 분이다. 근처에 가도 닭비린내 땀 냄새가 합쳐져서 냄새가 고약했다. 그러니 직원들은 그분을 맡지 않으려고 했다. 할 수 없이 내가 직접 케어해드렸다. 그런데 무슨 일로 그렇게 급하게 쌀을 빼셔야 하고 물었다. 딸 결혼식 때문이란다. 딸이 엄마가 너무 창피하다고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은 사장님은 내 인생은 뭐지? 하는 후회가 들었다고 한다. 딸 하나 공부하고 잘 시켜 아둥바둥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결국 닭집 사장님은 무려 20kg 감량하는 데 성공했고 딸 결혼식에 당당하게 참석했다. 오늘 딸 결혼했잖아 하시며 떡이며 잡치며 바리바리 싸운 비닐봉지를 건네셨다. 검사 앞에서 나도 모르게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서 월컥 눈물이 났다. 나는 뭘 훔치며 이렇게 말했다. 검사님 저 그렇게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엄청 울었다. 결국 구속은 미뤘지만은 살면서 가장 떨렸던 순간이었다. 우리 기계는 분명히 의료기기가 아니다. 처음 이탈리아에서 만들 때부터 미용 목적이었고 안에는 미용 프로그램이 들어있었다.
대학 교수들이 힘을 빌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공대 교수협의회에서 이 기계의 저주파가 인체에 무해한지 유해한지를 실험을 통해 밝히기로 했다. 당연히 우리 실험을 위한 대학 두 건 모두 이 기계는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눈에 닿을 경우는 위험하지만 이 회사는 살이 찐 부위에만 설치하니까 위험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가 맞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에 미용기기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이 기계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꼭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뤄야 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결국 우리가 승소했다. 2013년 무혐의 발견이 나온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다. 2번 이상 당하지 말자.